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경기 같은데 주식이 왜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아마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한 내용들이 답으로 나오겠죠. 뭐 지금 실시간 채팅에서 올라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동성 장세,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주식이 오르는 거다. 이렇게 아마 금융시장에 조금 관심을 있는 분이면 답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한번 반문을 해보죠. 유동성 장세,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주식이 오른다면 돈이 줄어들면 그 논리면 주가는 빠질까요? 이 의문부터 우리가 풀어나가면서 오늘 제가 거창하게 3가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만 왜 주식시장이 오르는 이유가 되고 사실은 3가지지만 하나의 일맥상통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끝날 때쯤에 그 의문만 풀려도 조금 보람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이유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죠. 유동성 장세라고 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유동성이 줄어들면 주가는 그 논리면 빠져야 됩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던졌죠. 왼쪽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푸는 증분의 그림을 나타낸 거예요. 오를 때 이 밑에 산처럼 생긴 것들이 올랐다 내렸다 하죠. 내릴 때는 돈이 푸는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위에는 주가예요. 돈이 양이 줄어들 때 주가가 빠지나요? 안 빠지죠. 좀 가까이 보죠. 오른쪽은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그림인데 진한 파란색이 돈에 푸는 양이에요. 그리고 옅은 하늘색이 주가입니다. 최근에 돈의 양이 줄어들죠. 근데 주가가 빠지나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유동성 장세면 돈이 푸는 양이 줄어들면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 장세가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물론 돈이 많이 풀려야 살 수 있으니까 돈이 많이 풀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예측이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유튜버에서 페드의 돈이 뭐 풀리고 산량이 줄어들어서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이유를 잘못 짚었기 때문에 전망이 틀리게 되는 것이죠. 시장의 전망은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오르는지에 대한 이유는 가지고 있어야 어떤 변수가 났을 때 그 이유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를 판단할 수 있고 전망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유동성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두 번째 줄에 글로 써 있습니다만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을 빌리는 비용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주고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거죠.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고 또는 내가 예금에 맡겼을 때 받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근데 이자 싸게 빌릴 수 있고 맡겨도 조금밖에 못 받기 때문에 투자의 욕구는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런 부분은 유동성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라는 것은 돈을 싸게 빌려서만이 아니라 그 빌린 돈으로 어떤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어서 그 차익을 남기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 투자 수익이 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도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빌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투자 기대 수익이 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 이걸 같이 해야 시장에 대한 해석이 같이 나오는 거지 유동성만으로만 해석을 하면 한쪽 반쪽짜리 해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투자 기대 수익은 무엇일까요? 주식시장에서. 대부분 경기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체감하는 경기는 너무 안 좋은데 투자 기대 수익이 나나?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되나? 라는 거죠. 이 경기에 대해서 2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체감하는 경기가 주가가 느끼는 경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느끼는 경기는 기업의 경기예요. 기업의 경기와 내가 살면서 느끼는 가계의 체감하는 경기와는 다른 겁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경제가 성장하는 성장률과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성장률을 뺀 값인데 이 막대 그래프가 위로 올라오면 기업들은 경기가 올라온 속도보다 더 많은 이익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올 때마다 주가가 오르게 되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 경기는 안 좋은데 기업들은 왜 돈을 벌까요?
그거는 경제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노동을 쓰지 않는 경제로 대전환되고 있어요. 이전에는 물건을 만들면 거기에 마트에 가고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이 일을 해서 다시 소비자가 사가고 여러 단계를 거쳤죠.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바로 가죠. 온라인으로. 사람이 필요 없어요. 나는 취업이 안 되니까 체감하는 경기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기업들은 그 인건비를 줄이고 똑같은 매출을 올리면서 이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체감하는 경기와 주식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기업의 경기는 다르고 우리가 노동을 점차 쓰지 않는 경제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체감하는 경기는 계속 나쁠 수 있다. 취업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기업들은 그 차익으로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다. 그래서 이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경기와 굉장히 다른 주가의 흐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경기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현재의 경기를 주시장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미래의 경기를 보고 움직이는 거죠. 현재는 굉장히 안 좋지만 미래의 경기가 밝아진다면 주시장 그 방향성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좋아질 건가에 대한 생각이 들면 주시장은 미리 선행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경기에 대한 오해 뭐죠? 첫 번째는 내가 체감하는 경기와 주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기업 경기가 다르다. 두 번째는 경기는 현재 내가 지금 겪는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럼 미래 경기 어떻게 될 거야? 이 코로나인데 좋아지나? 이 의문으로 이제 한번 가보죠. 자, 3월 달에 주가가 급락할 때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대공황과 같은 수준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죠 지금? 자기 논리에서 경기가 바뀐 게 하나도 없으니까 유동성 장세다.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 거라고 안면 몰수하고 뷰를 바꿨어요. 이제 좋다고 다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틀렸다고 얘기했어요. 돈이 줄어들었을 때 주가가 안 빠지면 그 사람들은 다 반성문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대공황이나 우리가 12년 전에 겪었던 미국 금융위기와 같은 장기 경기 불황이 올 거냐를 한번 판단해 보죠. 그때와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이번에 코로나19와 그때와 다른 점은 뭐냐면 코로나19는 국가 안에서 경제 주체를 봤을 때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의 탓을 돌릴 수 있는 이슈가 아니에요. 금융위기를 한번 보죠. 12년 전에. 누구의 잘못이죠? 금융기관의 잘못입니다. 100원짜리 부동산을 300원짜리로 만들어서 모기지론을 막 팔아댔죠. 부풀려서. 그게 터진 거죠. 그 터졌으니까 그 책임은 금융기관이 지는 거예요. 정부가 금융기관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할까요? 도덕적 해이 논란이 엄청 일어납니다. 도와주면 안 돼. 쟤들은 망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대공황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 그림에서 회색선을 보면 이게 민간 부채예요. GDP 대비. 이 선이 줄어들게 됩니다. 구조조정이에요. 잘못한 애는 구조조정 당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불황이 길어집니다. 그 구조조정이 다 끝나야 되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결정적 차이. 코로나19가 누구 때문이야 이거. 도와주자. 잘못한 사람이 없잖아. 지금 정치인들은 내가 더 많이 도와주자고 했다. 이거 남기고 있죠 지금. 모든 사람한테 내가 주자고 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주자고 서로 얘기하고 있죠. 민간에서의 구조조정이 없어요. 잘못한 데가 없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부가 도와주고 정부가 부채를 떠안는 겁니다. 민간의 구조조정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경기는 굉장히 짧게 끝납니다. 침체가. 반문할 수 있죠. 정부 부채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야? 심각합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나중에. 그래서 정부 부채도 문제인데 굉장히 늘어난 이 부채는 정부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자기가 자기 구조조정을 할까요? 파산을 정부가? 절대 안 그러죠. 버텨야 됩니다. 어떻게 버티냐? 내 부채도 정부도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 이자 비용이 좀 적게. 그리고 이 화폐로 표시된 부채의 가치가 좀 떨어져 보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인플레이션을 좀 용인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 실질적으로 내는 금리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그러면 내가 내는 이자 비용도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고 경기 회복을 기다리는 거죠. 절대 자기 스스로 파산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경기가 회복되는 기울기의 문제지 방향성은 회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정부도 그거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경기가 앞으로 회복되는 방향성만 정해지면 주가는 미래 경기를 반영한다고 그랬습니다.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현재의 이 푹 꺼졌던 경기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이게 사실 구조적으로 장기 불황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어요. 3월 달에. 저희가 1,500에 갔을 때 코스피가 아까 제일 처음에 보였던 표지의 보고서를 내고 주식을 사자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 논리였습니다. 조금 더 일찍 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기회가 끝났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더 해보죠. 경기는 사실 1, 2년 사이의 얘기입니다. 주시장이 오르는 더 큰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주식은 세상의 변화를 반영할 때 강세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시죠. 9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미국입니다. 크게 세 번의 장이 오르는데 이번은 끝도 없이 오르고 있죠. 제가 5년, 6년 전에 또는 7, 8년 전에 이전의 고점을 뚫을 때도 항상 느꼈던 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미국이? 사상 최고치인데. 예. 저의 대답은 매일매일 사상 최고치라는 뉴스를 접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예. 근데 언제 올라요? 예. 세상이 변할 때. 제일 첫 번째 오르는 그림은 뭐예요? 예. PC입니다. 퍼스널 컴퓨터가 나왔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때예요. 이거는 자기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바뀐 대로. 예. 지금 PC 없는 집 있나요? 예, 없죠. 예. 저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문과는 가지 마라. 예. 그런 서류 정리하는 일은 없어질 거다. 예. 그렇게 됐죠. 지금 워드나 엑셀이. 예. 그리고 지금은 뭘까요? 우리 세상이 바뀌고 있나요? 바뀌고 있죠. 스마트폰이 나오고 핸드폰으로 모든 게 되고 모든 게 초연결화되고 있고 또 전기차가 나오려고 하고 100년 동안 썼던 가솔린과 디젤의 내연기관차가 이제 사라지고 있는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 미국까지 가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대화가 됩니다. 저 사이에 인터넷도 나오고 이런 세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맨 밑에 보면 1970년대에 이 IT라는 것이 나와서 그동안 많은 기술들이 결합돼서 굉장히 총화된 어떤 형태의 사회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죠. 네. 이 변화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를 일으키는 애들만 올라가는 겁니다. 얘들은 경기랑 상관이 없어요. 세상을 바꿀 거니까. 미래 경기를. 자, 이 기간 동안 오른 주식들의 주가를 봅시다. 사실 PC가 나왔을 때 뭐만 사면 돼요? 네, IBM, 델,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칩인 인텔. 그 다음에 이 PC들을 연결시켰죠. 인터넷, 구글, 네이버 사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애플 사면 되죠. 몇 배 올랐어요? 네, 저거는 저 오를 때만 해놨지 2,000배, 100배에서 200배, 2,000배가 오릅니다. 주식 투자는 뭐예요? 네, 하루 샀다 하루 파는 게 수익이 더 많이 날까요? 저 주식을 100배를 먹는 게 많이 날까요? 여러분들이 데이트레이드 해가지고 100배를 먹어보신 적 있나요? 끝났나요 저게? 테슬라는 1년 만에 몇 배가 올랐나요? 세상을 바꾸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입니다. 그 변화를 내가 느끼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자, 미중 갈등은 패권 전쟁은 아주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지난 2년 동안의 미중 갈등은 우리한테 손해예요. 우리 중간재를 중국에 해서 중국이 미국이 팔기 때문에 관세가 붙으면 우리도 다 피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했죠. 지금은 관세 무역 전쟁이 아닙니다. 화웨이 물건을 못 되게 하고 틱톡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네, 기술 패권 전쟁이에요. 이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든 역사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80년대 아까 90년대에 미국과 일본의 갈등이에요. 네, 그때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일본의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갔지만 더 결정적인 것도 있었죠. 미일 반도체 협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에 일본의 반도체 점유율은 78%였어요. 우리나라는 4.7%. 그 이후로 일본은 계속
점유율이 줄어들고 그 사이에 반사이익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초성장을 이뤘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반도체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싸워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죽을 때 우리는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거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에서도 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중국 고립주의로 나가고 미국의 밸류체인에 들어가면 우리도 얼마든지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있죠.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1, 2위인 산업들만 사면 됩니다. 그동안에는 반도체밖에 없었어요. 지금 뭐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죠. 또 뭐예요? 누가 신약을 만들면 그걸 똑같이 만들어주는 바이오 위탁 생산도 우리나라 점유율이 30%가 넘죠. 전기차 테슬라가 제일 말팔지만 2위는 현대차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에서 공급 체인에 들어가 있는 시장에 우리나라들이 1, 2위를 하고 있는 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간을 상당히 번 거예요. 중국을 누르면서. 이제 미중 갈등은 무역 전쟁이 아니라 기술 전쟁이기 때문에 시각을 달리해서 봐야 된다. 반도체 하나만 의존하던 우리 시장이 저렇게 성장 산업이 나오면 우리나라의 저평가도 조금씩은 해소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유. 저희 애널리스트가 잘난 척할 때 밸류에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기업이 현재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라는 지표들이에요. 이익보다 주가를 오른 거는 PER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는 PBR이라고 합니다. 그림 보시면 역사적 최고치예요, 거의. 물론 90년대 후반보다는 좀 낮은 것도 있지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비싸, 고평가야. 좀 똑똑하게 얘기하면 팔아야 돼. 정말 그럴까요? 그 말이 맞으면 주식 지금 다 팔아야 돼요. 비관론자들이 뭐 말하기 좋은 지표죠. 지표가 잘못됐습니다. 현재 기업 회계 기준에 나오는 재무제표에는 얘네들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자산들을 계산하지 못해요. 그게 부의 무형자산이라고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의 가입자가 늘고 있는데 그게 저게 자산에 표시되나요? 페이스북은 수학 체증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한 사람보단 두 사람, 가입자, 100명, 10,000명이 훨씬 더 파워풀한 효과를 내죠. 광고도 들어오고 플랫폼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다 비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무료로 해주니까. 가입을. 카카오 무료. 처음에 가입할 때. 지금 뭐죠? 선물하기, 뭐 그 플랫폼으로 엄청난 다양한 이익들을 창출해내고 있죠. 네이버 웹툰. 근데 그동안에 그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썼던 비용들은 전부 다 비용으로 들어가 있지 저게 자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 보이죠. 자산이 빠져 있는데. 정말 중요한 자산들이. 부의 무형자산을 계산하지 못하는 현재 재무제표에서 나온 결과로 PBR을 따지고 PER을 따졌을 때 그게 맞을까요? 안 맞죠. 이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현재의 재무제표는 표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근데 재무제표가 바뀔까요? 안 바뀌죠. 모든 기업이 보편타당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현재 나오는 재무제표로 이익이나 자산을 계산해서 할 필요는 없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을 봐요. 이전에 제일 고점이었을 때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뭐예요? 포스코, SK텔레콤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다 밀려나고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기예요. 근데 경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내가 체감하는 경기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재의 경기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시장 미래의 경기를 반영하는데 미래의 경기의 방향성은 회복 기조로 가고 있다. 두 번째, 더 근본적으로는 시장은 세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다. 세 번째, 그 세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기업들의 재무제표에는 숨어있는 가치가 표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 비싸다, 싸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